일본 신임 총리 다카이치가 말했습니다. 독도는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220쪽짜리 백서를 국제사회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세계 언론은 말했죠. 한국은 또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일본 자료가 더 설득력 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뒤에 1400년 기록의 사슬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중국마저 일본을 공개 비판하며 말했습니다. 일본 독도 언급, 악성 언행, 못된 말버릇이라고. 전 세계가 이 문제에 뛰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영토 싸움이 아니라 기록이 편견을 이기고 세계를 바꾸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인식과 세계의 판단이 뒤집히는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에드워드 헤인즈입니다. 42살입니다. 영국 국제분쟁 분석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그날 아침 런던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켰을 때만 해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화면 속 일본 총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그가 공식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선언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웅성거리는 모습이 생중계로 흘러나왔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었어요. 너무 준비된 느낌이었죠.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고 시선은 정면을 향했으며 양손으로 연단을 꽉 잡은 채 또박또박 발음했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시나리오였죠. 그리고 그 예감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210쪽 분량의 영유권 백서를 유럽의회에 제출했다는 뉴스가 터진 거예요. 210쪽입니다. 하루 만에요. 말도 안 되는 속도였죠.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준비된 공격이었습니다. 총리 발언은 신호탄이었고 백서는 이미 완성되어 대기 중이었던 거예요. 국제사회를 향한 정교한 타격이었죠. 유럽 언론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BBC 뉴스에서는 국제법 전문가를 스튜디오로 불러들였고 프랑스 방송은 특집 토론을 편성했어요. 패널들은 일본이 제출한 백서를 손에 들고 페이지를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잘 정리됐네요. 참고문헌만 30쪽이 넘어요. 그들은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곧이어 나온 질문은 예상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왜 조용한가요? 그들은 늘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은 늘 그랬습니다. 증거보다 목소리가 컸고 논리보다 분노가 앞섰죠. 국제학계에서 한국 연구자들을 만날 때마다 느꼈던 피로감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들은 자료를 제시하기보다 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냐고 따졌죠. 하지만 국제사회는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움직입니다. 그걸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편견이 어디서 왔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13년 전 암스테르담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었죠. 국제해양법 세미나였어요. 저는 당시 30살도 안 된 신진 연구자였고 처음으로 유럽 학계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해양 분쟁이었어요. 저는 일본 측 자료를 인용했죠. 17세기 문헌이었고 일본어 원문을 영어로 번역한 자료를 토대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용한 부분은 원문이 아니었어요. 후대에 누군가 덧붙인 주석이었죠.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일본어를 읽을 줄 몰랐고 번역본만 믿었으니까요. 발표가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이었어요.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연구자였죠. 그의 이름은 김윤성이었어요.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인용하신 부분은 원문이 아닙니다. 18세기에 추가된 주석입니다. 그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그는 원문 사진을 화면에 띄웠고 제가 인용한 부분이 본문과 다른 서체로 쓰여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제 발표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고 저는 기초 검증도 안 하는 연구자라는 낙인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13년 동안 저는 그 수치심을 잊지 못했어요. 학회에 갈 때마다 누군가 제 이름을 속삭이는 것 같았고 논문을 쓸 때마다 그날의 실수가 떠올랐죠. 그리고 그 분노는 점점 방향을 잃어갔습니다. 저를 망신시킨 건 김윤성이었지만 제 안에서는 한국 전체가 저를 공격한 나라로 자리 잡았어요.
비합리적인 감정이었지만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했어요. 한국은 또 감정적으로 반응할 거고 국제사회는 일본의 정리된 자료를 더 신뢰할 거라고요. 며칠이 지나도 한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언론만 시끄러웠죠. 감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졌고 시위대가 거리로 나왔어요. 하지만 정작 필요한 건 체계적인 반박 자료였습니다.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에 유럽의회가 저를 불렀습니다. 중립적인 보고서를 작성해달라는 의뢰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죠. 13년 전 그 기억 때문에 이 주제를 다시 만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건 제 전문 분야였고 유럽의회의 공식 요청이었으니까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책상 위에 일본 백서가 도착했어요. 두툼한 보고서를 펼쳤을 때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목차부터 완벽했죠. 시대별 문헌 정리, 지도 자료, 국제법 해석, 심지어 반론 예상 문단까지 들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써도 될 만큼 정교한 논증이었죠. 한국 자료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이메일함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닷새째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유럽 언론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했어요. 한국은 증거가 없다. 그들은 늘 그렇듯 감정만 앞세운다. 저도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중국 외교부가 갑자기 성명을 냈습니다. 일본의 영토 주장은 악성 언행이며 역사 왜곡을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긴장했어요. 이건 단순한 한국과 일본의 분쟁이 아니게 됐습니다. 중국까지 개입하면서 동북아 전체의 지정학적 구도로 확장된 거예요. 유럽의회는 더욱 신중해졌고 제게 주어진 시간은 촉박해졌습니다. 일본은 이미 승기를 잡은 듯 보였고 한국은 여전히 침묵했으며 중국은 불을 지폈죠. 그 복잡한 구도 속에서 저는 중립적인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일본이 옳을 거라고요. 그건 제 과거 때문이었어요. 13년 전의 수치심 때문에 저는 한국을 공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제출할 자료는 어차피 감정적이고 정리되지 않았을 거라고 단정했죠. 일본 백서는 이미 제 책상 위에서 빛나고 있었고 저는 그 빛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조용했어요. 과거였다면 벌써 성명서가 쏟아졌을 텐데 이번엔 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가 전혀 없었죠. 언론만 떠들고 거리만 시끄러웠을 뿐 정작 외교부는 침묵했습니다. 그게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혹시 이번엔 다를까? 혹시 제가 또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은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됐고 중국의 개입으로 사태는 더 복잡해졌으며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어요. 13년 전의 실수가 다시 떠올랐죠. 이번에도 제가 잘못 판단하면 어떡하나.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 편견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늘 그랬으니까요. 저는 일본 백서를 다시 펼쳤어요. 정리된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걸 믿기로 했습니다. 한국 자료는 아직 오지 않았고 저에겐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며칠 안에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일본 자료를 중심으로 쓰기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제가 또 실수하는 건 아닐까? 13년 전처럼요. 그 불안감은 지워지지 않았고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불빛이 보였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일본 백서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올지도 모를 이메일을 기다렸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 모든 걸 알게 되는 건 며칠 뒤의 일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유럽의회는 제게 현장 조사를 권했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사실 내키지 않았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저에게 편한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보고서를 쓰려면 양측 입장을 모두 들어야 했고 저는 그 최소한의 절차마저 건너뛸 수는 없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면서 예상했던 건 혼란이었어요. 시끄러운 구호, 격양된 시위, 감정적인 플래카드들. 13년 전 제 머릿속에 박혀있던 한국의 이미지였죠. 하지만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출근하고 카페에 앉아 있었으며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를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채널이었죠. 앵커가 침착한 목소리로 독도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전문가 패널이 앉아 있었고 그들은 감정 없이 문서를 설명했습니다. 1898년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명시된 행정구역 편입 기록입니다. 한 교수가 그렇게 말했죠. 시청자 전화 연결 코너가 있었는데 놀라운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에 독도가 한국 영토로 규정돼 있습니다. 한 시청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문서 번호까지 정확히 외우고 있었죠. 다른 시청자는 일본 시마네현 고시 40호의 날짜와 내용을 언급하며 그것이 대한제국 칙령보다 후대의 기록임을 지적했습니다. 이건 준비된 답변이 아니었어요. 시민들이 직접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저는 리모컨을 든 채 멍하니 화면을 봤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감정적인 구호 대신 문서 번호가 나왔고 분노 대신 행정 절차가 설명됐죠. 채널을 돌렸지만 어느 방송이든 비슷했습니다.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국제법 전문가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조항을 분석했고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고문서 연구자가 조선시대 지리지를 펼쳐 보였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감정적이다. 그게 제 전제였죠. 하지만 지금 제가 본 건 그 반대였습니다. 너무 차분했고 너무 체계적이었으며 너무 정리돼 있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였지만 저는 아직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외교부 청사로 향했어요. 공식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죠. 저는 그곳에서 무엇을 볼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준비한 자료, 감정적인 발표, 논리의 빈틈, 그런 걸 기대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걸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제 편견이 유지될 수 있었으니까요. 브리핑룸에 들어섰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외신 기자들, 연구자들, 각국 외교 관계자들. 저는 뒷자리에 앉았어요. 조명이 켜지고 단상에 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여성이었죠. 40대 중반쯤 돼 보였고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외교부 독도 연구 특별팀 문서연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정부가 준비한 독도 영유권 근거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감정에 기복이 없었죠. 마치 학술 세미나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켰어요. 제목이 떴습니다. 독도 영유권 근거 체계 사건 구성, 96개 문서 분석. 사건입니다. 96개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긴장했어요. 일본 백서가 210쪽이었으니 분량으로는 비슷할 거라 생각했지만 96개라는 숫자는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쪽수를 채운 게 아니라 문서 하나하나를 분리해서 검증했다는 의미였죠. 문서연이 첫 번째 권을 소개했습니다. 제1권, 조선 및 대한제국 시기 행정 문서입니다. 화면에 고문서가 나타났어요.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 그녀는 각 문서의 작성 연도와 해당 조항을 정확히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1458년부터 1898년까지 440년간 지속된 행정 기록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문서들이 시대순으로 배열돼 있었고 각 기록마다 출처와 보관 위치가 명시돼 있었죠. 이건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이었어요. 문서연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제2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국제법 문서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죠.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 미국 국무부 문서. 그녀는 각 문서가 독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 그리고 그 규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했습니다. 특히 1946년 1월 29, 일자 지령 677호는 독도를 일본 행정권에서 명확히 분리했습니다. 이후 강화조약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감정이 배제돼 있었어요. 그저 사실만 나열했죠. 하지만 그 사실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3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공식 기록입니다. 문서연이 다음 장을 넘겼어요. 화면에는 관보, 외교 문서, 행정명령서들이 나타났습니다. 1948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를 시효적으로 지배해온 기록입니다. 그녀는 각 문서의 날짜와 내용을 차례로 짚었어요. 경비대 배치, 등대 설치, 기상 관측소 운영, 생태 조사. 모든 게 기록돼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제사권, 일본 내부, 문서 기반 분석. 저는 그 제목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일본 내부 문서요? 문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출한 백서에는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및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된 원본 문서를 확보했고 그 맥락을 분석했습니다. 화면에 일본어 문서가 떴어요. 저는 일본어를 완벽히 읽을 순 없었지만 영어 번역본이 함께 제공됐습니다. 1951년 5월 3일자 일본 외무성 내부 보고서. 독도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 영토로 인정받지 못했음. 문서연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어요. 이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노트북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어요. 한국이 일본 내부 문서까지 확보했다는 것. 그것도 일본 정부가 제출한 백서에서 의도적으로 빠뜨린 부분을요. 문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총 96개 문서는 시대별 주제별로 교차 검증됐으며 모든 원본은 공개 가능합니다. 이것은 주장이 아닌 기록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마이크에서 물러났어요. 질의응답 시간이었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뒤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일본 측 반박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서연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반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문서는 검증 가능하며 원본 확인을 원하는 국가나 기관이 있다면 협조하겠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방어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감이 느껴졌죠. 하지만 그건 오만함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죠.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96개 문서, 사건 구성, 440년 행정 연속성, 일본 내부 문서 확보. 이 모든 게 며칠 만에 준비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이 며칠간 침묵했던 이유를요. 그들은 감정을 억눌러서 조용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기록을 정리하고 문서를 검증하고 체계를 구축하느라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침묵은 무대응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제가 그걸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복도로 나왔을 때 외신 기자 몇 명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네요. 한 기자가 말했어요. 다른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일본 내부 문서까지 확보했다는 건 놀랍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제 생각과 일치했어요. 모두가 놀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준비돼 있을 거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저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13년 전 암스테르담에서 김윤성이 제 오류를 지적했을 때 저는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제가 인용한 부분이 주석이라는 것, 원문이 아니라는 것, 그게 전부였죠. 제가 상처받은 건 그가 공격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검증을 게을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한국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편견으로 가득 찬 눈으로 봤죠. 한국은 감정적이다. 한국은 체계가 없다. 한국은 기록보다 목소리가 크다. 그 모든 게 제 착각이었어요. 실제 한국은 96개 문서를 사건으로 묶어 제출할 만큼 치밀했고 일본 내부 기록까지 찾아낼 만큼 철저했으며 감정 없이 사실만 나열할 만큼 냉정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일본 백서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죠. 저는 그걸 펼쳐봤습니다. 여전히 잘 정리돼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뭔가 빠져있는 것 같았어요. 문서연이 언급한 1951년 보고서. 그게 이 백서에는 없었죠. 의도적으로 누락됐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놓친 걸까요? 어느 쪽이든 이건 완전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불빛들이 반짝였고
도시는 조용히 숨 쉬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13년 동안 쌓아 올린 편견이, 방어 기제가, 왜곡된 분노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경외였어요. 한국이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것, 440년의 기록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 상대국 내부 문서까지 찾아낼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게 저를 압도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이었죠. 기록의 힘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외교부가 제공한 자료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제가 지금껏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었는지를요. 이틀 뒤 일본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유럽 의회 앞으로 추가 자료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서양 고지도 10여 장, 해도 사본 20여 건, 구미학자들의 논문 발췌본까지 포함된 패키지였죠. 저는 그 목록을 확인하며 일본의 전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양 자료를 내세워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였어요. 유럽 언론은 즉각 반응했죠. 한 프랑스 방송은 일본이 제출한 고지도를 분석하는 특집을 내보냈고, 독일 신문은 일본의 학술적 접근을 칭찬하는 칼럼을 실었어요.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이었다면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반응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한국의 96개 문서를 본 뒤였으니까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국제 기자들이 한국 외교부 대변인에게 질문을 쏟아냈어요. 일본은 서양 학자들의 연구까지 인용했는데 한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죠. 다른 기자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주장은 역사 해석에 가깝지 않습니까? 감정적 대응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요. 저는 그 질문들을 들으며 답답함을 느꼈어요. 한국은 이미 96개 문서를 제시했습니다. 440년의 행정 연속성을 보였고 일본 내부 문서까지 확보했죠. 그런데도 여전히 감정적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국제 언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광화문 쪽으로 걸었죠. 시위가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죠. 작은 무리를 이뤄 모여 있었고 손에는 책자나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한 그룹은 노인과 젊은이들이 섞여 있었어요. 노인이 말하고 있었죠. 1898년 칙령 41호를 보면 석도라는 명칭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젊은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 석도가 독도를 가리킨다는 건 지리적 위치와 당시 방언 분석으로 확인됩니다. 그들은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요. 다른 그룹으로 옮겨갔어요. 중년 여성들이 모여 있었죠.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677호는 1946년에 발표됐고 독도를 명확히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여성이 덧붙였어요.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협상 때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저는 멍하니 서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평범한 시민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문서 번호를 외우고 있었고 연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맥락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감정적 반응이 아니었어요. 기록으로 싸우는 방식이었죠. 상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젊은이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세종 때부터 우산도 기록이 나옵니다. 울릉도 엽섬이 그게 지금의 독도입니다. 젊은이 한 명이 질문했어요. 그럼 일본은 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남성이 답했습니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대한제국 칙령보다 7년 뒤고 당시 대한제국이 항의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돋는 걸 느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 역사를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문서로, 날짜로, 맥락으로요. 제가 한국을 감정적이라고 단정했던 13년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거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일본 사람이었죠. 타케루 오사와, 일본 국립문서연구소 연구자였어요. 학회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타케루는 저를 조용한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그의 표정은 무거웠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그가 평범한 인사를 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망설이다가 제게 건넸어요. 이걸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가 말했죠.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뭐죠? 제가 물었어요. 타케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문서입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일본어로 된 문서 사본이 들어 있었죠. 오래된 종이었습니다. 타케루가 설명했어요. 1900년대 초반 일본 내무성 문서입니다. 독도 관련 행정검토 보고서죠. 저는 일본어를 완벽히 읽을 순 없었지만 타케루가 영어로 번역해 준 부분을 봤습니다. 해당 도서는 본국 행정구역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그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타케루는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정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그 문서를 다시 봤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04년.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1905년보다 1년 전이었죠.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도 1년 뒤에 편입 고시를 낸 겁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숨긴 채 지금까지 주장을 이어온 거예요. 왜 이걸 제게 주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타케루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저도 연구자입니다. 진실은 중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가 얼마나 큰 결심 끝에 이 자리에 왔는지 알 수 있었죠. 타케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든 채 로비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실이었습니다. 일본 스스로 독도가 자기 땅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기록, 그리고 그걸 숨긴 채 100년 넘게 주장을 이어온 역사.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작성하던 보고서 초안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열어봤죠. 일본 자료 중심으로 쓴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고지도와 학술 자료로 뒷받침된다. 저는 그렇게 썼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문장은 거짓말처럼 보였습니다. 커서를 움직여 문장을 지웠어요. 하나씩, 천천히요. 그러다 멈췄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죠. 13년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13년 전 암스테르담에서 김윤성이 제 오류를 지적했을 때 저는 그를 원망했습니다. 한국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잘못은 제게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자료만 믿었고 검증하지 않았으며 한국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죠. 일본 백서를 먼저 믿었고 한국의 96개 문서를 의심했으며 국제 언론의 프레임에 기댔습니다. 제가 연구자라고 자부하면서도 저는 진실보다 익숙함을 선택했어요. 일본 자료가 편했으니까요. 한국을 낮춰보는 게 제 상처를 정당화해 줬으니까요. 타케루가 건넨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해당 도서는 본국 행정구역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어요. 일본 스스로 인정한 문장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숨겼고 100년 넘게 반대 주장을 이어왔으며 저 같은 연구자들은 그 주장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이었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시민들은 여전히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문서 번호를 외우고 연도를 확인하고 진실을 나누면서요. 그들은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훨씬 냉정했고 저보다 더 정확했으며 저보다 진실에 가까웠어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닫았어요. 이건 쓸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죠. 이번엔 편견 없이 익숙함에 기대지 않고 일본과 한국의 문서를 모두 동등하게 검증하면서요. 저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빈 화면이 저를 바라봤어요. 손을 키보드 위에 올렸지만 글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13년 동안 쌓아 올린 합리화가 방어 기제가 왜곡된 세계관이 조용히 허물어지고 있었죠. 아팠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13년 전에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은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록에 철저했고 체계에 충실했으며 진실을 추적하는 데 지료했어요. 제가 감정적이었던 겁니다.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한 나라 전체를 왜곡해서 봤던 건 저였죠.
타케루의 문서를 책상 한쪽에 놓았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제공한 96개 문서 목록을 다른 쪽에 놓았어요. 일본 백서는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문서를 처음부터 다시 정렬해야 했어요.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오직 사실만을 기준으로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13년 전 암스테르담의 그 순간을, 김윤성의 차분한 목소리를, 무너지던 제 발표를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를 공격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죠. 제가 인용한 부분이 주석이라는 것, 원문이 아니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그를 원망했지만 사실 원망해야 할 사람은 저 자신이었어요. 검증하지 않은 저, 일본 자료만 맹신한 저, 오류를 인정하지 못한 저. 13년은 제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한국을 향한 왜곡된 시선으로 이어졌죠. 새벽이 왔어요.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빈 화면은 여전히 비어 있었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무너지고 재구성되고 새로 쌓이고 있었어요.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익숙한 결론을 향해 가는 글이 아니었죠. 진실을 찾아가는 글이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게 맞는 방향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온 세계의 구조가 바뀌고 있었어요. 13년 동안 굳어있던 틀이 깨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틀 너머로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제공한 96개 문서, 타케루가 건넨 일본 내부 행정 원문, 국제법 조약 체계를 모두 교차 검증했어요. 문서 하나하나를 시대순으로 배치하고 맥락을 확인하고 출처를 재검토했죠. 편견을 근거로 판단했던 과거의 저는 이제 없었습니다. 오직 문서만이 기준이었어요. 보고서는 4부 구성으로 완성됐습니다. 약 220쪽이었죠. 제1부는 조선 및 대한제국 행정문서 분석, 제2부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국제법 체계, 제3부는 일본 내부 문서 검증, 제4부는 종합결론이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한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문서가 세계를 설득할 것이었죠. 일주일 뒤 브뤼셀이었습니다. 유럽 의회 국제브리핑홀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각국 외교관, 국제기자단, 법률 전문가들. 저는 단상 옆에 서 있었죠. 한국 외교부 연구관 문서연이 먼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근거, 체계를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조명이 눈부셨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죠. 저는 13년 전 암스테르담 국제해양법 세미나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일본 자료의 후대 주석을 원문으로 오해 발표했고 한국 연구자의 지적으로 그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한국을 편견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그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화면에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일본 내무성 1904년 문서였어요. 저는 핵심 문단을 읽었습니다. 해당 도서는 본국 행정구역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 작성한 내부 행정 문서입니다. 시마네현이 독도 편입 고시를 낸 1905년보다 1년 앞선 기록이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 대한제국 칙령. 저는 각 문서의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행정 연속성은 440년을 거슬러 올라가며 국제법적 근거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처리 과정에서 명확히 확립됐습니다. 청중이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모든 원본을 직접 검증한 결과 역사적 법적 행정적 근거 모두에서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 순간 브리핑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만 터졌죠.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일본 정부 자료의 신뢰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일본이 제출한 백서에는 핵심 문서가 누락돼 있었습니다. 원문 대신 요약본이 제시됐고 후대 주석이 원문처럼 배치된 부분도 있었죠.
이는 사료 검증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의 대응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냉정하고 체계적이었죠. 96개 문서를 사건으로 구성하고 시대별 주제별 교차 검증을 완료한 뒤에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학술 연구의 모범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텔레비전을 켰죠. BBC 뉴스가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영국 연구자 에드워드 헤인즈가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공식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패널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 전문가가 말했죠. 일본 내부 기록이 공개되면서 판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소리 없이 준비된 국가였어요. 채널을 돌렸습니다. 미국 방송이었어요. 뉴욕타임스 속보가 화면 하단에 흘러갔죠. 일본 행정문서, 독도가 일본 관할 아님을 명시. 스튜디오에서는 국제법 전문가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근거 체계는 구조적으로 반박이 불가능합니다. 440년 행정 연속성, 국제법 문서, 일본 내부 기록까지 모두 일치하니까요. 독일 공영방송 AR데이도 특집을 내보냈어요. 유럽식 사료 검증 기준에서 일본 정부 자료는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화면에는 제 발표 장면이 반복 송출됐죠. 프랑스 르몽드 온라인판을 열어봤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 문서가 모든 것을 바꿨다. 기사 본문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감정 절제가 아니었다. 체계적 검증의 시간이었다. 다음 날 국제학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해양법 학자들이 공동 성명을 냈어요. 일본이 제출한 자료는 원본 문장을 누락하고 요약본 중심으로 편집됐다. 이는 학술 연구의 기본 윤리에 어긋난다. 그들의 비판은 명확했죠. 옥스퍼드에서 예정됐던 국제 심포지엄에서 일본 패널 초청이 보류됐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일본 정부는 논평 불가만 되풀이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고 해상보안청은 일정 없음만 반복했죠. 국제적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제해양권역 세미나는 연기됐다가 재조정됐다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논란이 불거졌지만 정부는 내부 사정만 언급했죠. 저는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건 한국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기록의 승리였죠. 검증의 승리였고 진실의 승리였습니다. 문서가 세상을 움직인 거예요. 감정이나 목소리가 아니라 사실이 세계를 설득한 겁니다. 일주일 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울릉도까지 갔어요. 그곳에서 독도행 배를 탔죠. 새벽이었습니다. 바다는 고요했고 수평선 너머로 빛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배가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저는 갑판에 서서 바다를 봤죠. 13년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저는 편견에 묶여 있었어요.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진실을 외면했으며 상처받은 자존심을 정당화하는 데 급급했죠. 하지만 이제 그 무게는 사라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독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바위섬이 수평선에서 솟아올랐어요. 동도와 서도. 저는 그 모습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이 섬을 둘러싼 100년의 다툼은 결국 문서로 정리됐어요.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목소리가 아니라 사실로요. 배가 독도에 닿았습니다. 저는 섬에 내렸어요. 바위가 거칠었고 파도 소리가 들렸죠.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빛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소리에 있지 않았어요. 준비에 있었죠. 소란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구호가 아니라 문서 속에서, 감정이 아니라 품격 속에서 쌓아 올린 힘이었습니다. 96개 문서, 440년 행정 연속성, 일본 내부 기록까지 확보한 철저함, 그리고 감정 없이 사실만 나열한 냉정함. 그 모든 게 한국이 가진 방식이었어요. 세상은 큰 소리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록에 움직이죠. 분노에 설득되지 않아요. 증거에 설득됩니다. 저는 바위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어요.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이었죠. 13년 전 암스테르담에서 김윤성이 제 오류를 지적했을 때 저는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는 저를 공격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죠.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기다립니다. 문서 속에서,
기록 속에서, 사실 속에서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독도가 빛 속에 잠겼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배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 섬의 의미는 이제 제 안에 남았습니다. 기록의 힘을, 품격의 무게를, 진실의 가치를 배운 시간이었어요. 울릉도로 돌아가는 배 위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사료 검증과 국제 분쟁 해결. 첫 문장을 썼죠. 편견은 연구자의 가장 큰 적이다. 그리고 진실은 항상 문서 속에 있다. 서울로 돌아왔을 때 거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누구도 승리를 외치지 않았고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죠. 그저 평범한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싸우는지를요. 소리 없이, 체계적으로, 기록으로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역사 코너에 독도 관련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두툼한 책들이었죠. 저는 한 권을 집어 들었습니다. 펼쳐보니 문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조선시대 지리지, 대한제국 칙령, 연합국 지령. 모두 원본 이미지였죠. 주석과 해설이 붙어 있었고 출처가 명확히 표기돼 있었습니다. 책을 샀어요. 비행기 안에서 읽으려고요.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면서 창밖을 봤죠. 서울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뭔가 남았습니다. 13년의 편견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 쌓인 것. 기록에 대한 존중이었고 검증에 대한 믿음이었으며 진실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해 사무실로 갔어요. 책상 위에 일본 백서가 아직 놓여 있었죠. 저는 그걸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어요. 대신 한국 외교부가 제공한 96개 문서 목록을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앞으로 쓸 모든 논문에서 이걸 기준으로 삼을 거였어요. 동료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독도 보고서 읽었어요. 대단하더군요. 그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서가 답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랬죠. 동료가 웃으며 나갔고 저는 다시 논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템스강을 건넜어요. 물이 천천히 흘렀죠. 저는 난간에 기대서서 강을 바라봤습니다. 13년 전 저는 이 다리 위에서 망신당한 기억을 되씹으며 분노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 기억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죠. 배움이었어요. 큰 소리가 아니라 기록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품격이 역사를 바꾸죠.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문서 속에서 기다립니다. 저는 그걸 배웠어요. 한국에서, 독도에서, 96개 문서 속에서요. 그리고 이제 그 배움은 제 안에 남았습니다. 연구자로서, 인간으로서, 진실을 마주한 사람으로서요.